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전기 저항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그 저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하 저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선에서의 그 저항을 다룰 겁니다. 전선에 대한 저항을. 자, 만약에 여기 회로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부하 저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전압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부하 저항, 마찬가지 이 저항 자체가 이제 부하 저항인데 이 부하 저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쪽에 전선 있죠, 전선. 자, 전선을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원통형의 그죠? 이렇게 원통형의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원통형의 전선이. 자, 그때 이 전선의 길이를 자, L미터, 자, L로 놓고 L. 그 다음에 이 전선의 단면적 그 단면적을 자, A 또는 S로 놨을 때 단면적을 A로 놨을 때 그때 이 전선에서의 저항이 얼마냐? 이 전선에서의 저항은 바로 로 곱하기 A분의 L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로우는 뭐냐면 그때 어떤 도체에 따른 도체마다의 고유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유 저항이라고 합니다. 로우는 고유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A는 전선의 단면적 그리고 이 L은 바로 이 전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자, 그래서 이 전선의 그 저항, 자, 저항 값은 어디에 비례하냐? 바로 길이에는 비례하고 그리고 단면적에는 뭐하다?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반비례. 그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자, 길이에는 뭐한다? 길이에는 비례하고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비례 그리고 단면적에는 뭐하다? 예,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즉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값은 뭐해집니까? 저항값은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값은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단면적이 자, A분의 L이다. 자, 그때 이 공식을 보시면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A분의 자, L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전선에 자, 여기 반지름을 자, R로 놓게 되면 이 단면, 원이죠, 이 원의 면적이 얼마 되지? 원의 넓이가 바로 자,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원의 넓이 구할 때 파이 R 제곱, 그죠?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 분의 얼마다? 예, 여기는 그냥 L이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문제를 보시다 보면 반지름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름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지름을 자, D라고 표시하는데 그죠? 지름을 D라고. 자, D는 얼마가 되죠? D는 2R이 되는 거죠? 2R. 그죠? 2R. 그죠? 지름은 반지름이 몇 배?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R은 얼마다? R은 2분의 D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R은 2분의 D다. 그때 여기 반지름 R 값에다가 2분의 D를 대입하는 겁니다. 2분의 D를. 자, 그렇게 되면 자, 파이 곱하기 자, 2분의 D의 제곱이다. 2분의 D의 제곱 쓸게요. 그냥 2분의 자, D의 제곱 분의 L. 자, 이렇게 놔버리면 2분의 D 제곱은 얼마죠? 2분의 D 제곱은 얼마다? 4분의 D의 제곱이 돼버리죠. 그럼 이 4 같은 경우는 자, 역수 그죠? 분모에 있을 때가 뭐가 되죠? 이게 바로 분자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모수가 돼서 결국 로 곱하기 파이 곱하기 D 제곱분의 얼마다? 4L이다. 그러니까 전선의 반지름. 자,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이 공식을 적용하시고 전선의 지름. 자, 지름이 나왔을 때는 뭐 어떤 공식? 이 공식을 쓴다라는 거죠. 이 공식을.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 곱하기 파이 d제곱분의 얼마다? 4L이다. 이것도 전선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단위는 당연히 옴이겠죠, 그죠? 저항이니까 단위는 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실 게 이제 고유 저항. 자, 고유 저항을 아셔야 되는데, 자, 고유 저항. 이제 로우라고. 자, 이 식에서 자, 고유 저항 로우를 표시해 보면 로우는 얼마가 되냐? 보시면 L분의 자, R 곱하기 A가 된대. 그죠? 이 식을 변형해서 고유 저항을 구하면 L분의 R 곱하기 A가 된다는 거죠. 자, 그때 그 단위를 한번 알아보면 자, 이거는 길이니까 미터, 그죠? 미터. 그 다음에 이거는 저항이니까 옴이죠, 옴. 자, 옴. 그 다음에 여기는 단면적이니까 제곱미터. 그때 요 제곱미터랑 미터가 하나씩 지워지겠죠. 약분되겠죠. 약분이 돼버리면 남는 거는 옴과 미터가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 저항의 단위는 뭐가 되냐? 바로 옴 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옴 미터. 그죠? 약분되니까. 그래서 고유 저항의 단위는 뭐다? 바로 옴 곱하기 미터다라는 겁니다. 옴 미터. 아니면 때로는 뭐 이게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옴 센티미터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러죠. 그죠? 옴 센티미터.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 우리가 전선의 그 반지름을 표시할 때 미터로 표시하나요? 아니죠. 전선의 단면적을 표시할 때는 단위가 밀리미터로 표시하죠. 밀리미터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장에 나갔을 때는 단위를 이렇게 안 씁니다.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은 자, 똑같죠. 뭐 길이는 똑같이 미터, 저항은 똑같이 옴이겠죠. 옴이 되고, 자, 우리 전선의 단면적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곱밀리미터를 쓰죠. 그죠?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 저항의 단위는 실제 쓸 때는 옴 곱하기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다. 자, 이런 단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쓴다? 이런 단위를 쓴다라는 거죠. 고유 저항을 표시할 때. 아시겠죠? 옴 곱하기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다. 이 표시.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죠? 단위. 고유 저항의 단위니까 이 세 가지 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전율. 자, 도전율이 나오는데, 자,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유 저항의 역수다. 고유 저항분의 1이다. 즉,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류가 흐르기 힘든 정도를 나타낸 상수입니다. 그러면 도전율은 고유 저항분의 1, 역수기 때문에 도전율 같은 경우는 전류가 좀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수치를 나타내주는 거죠. 도전율 같은 경우는 도전율, 전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이제 도전율. 그럼 도전율 같은 경우는 자, 로우분의 1이다? 근데 로우는 L분의 RA라고 했죠. 그거의 역수니까 뭐가 되죠? 역수니까 RA분의 얼마? L이 되는 거죠. 그죠? 고유 저항의 역수니까 바뀌는 거죠. 분모 분자가. 그러면 RA분의 L이 된다라는 거죠. L. 그럼 이때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단위는. 지금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옴미터. 옴미터니까 그 역수를 해버리면 얘는 옴미터 분의 1이 되겠죠. 단위 자체가. 자, 그리고 자, 옴분의 1. 자, 옴분의 1이 뭐죠? 저항의 역수가 뭐였죠? 그죠? 모. 그죠? 모였죠, 모. 그러면 이거 옴분의 1. 옴분의 1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모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m분의 모다. 단위 자체가. 그리고 이 옴분의 1을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옴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분의 옴의 마이너스 1승이다. 또, 자, 저항의 역수가 뭐였죠? 컨덕턴스의 단위가 지멘스였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m분의 얼마나? 지멘스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단위 자체가. 이 도전율은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도전율이라는 게 고유 저항의 역수다라는 것만 기억만 해주세요. 뭐 단위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도전율은 고유 저항의 역수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전선의 고유 저항이 나옵니다. 자, 전선의 고유 저항. 이 전선의 고유 저항이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전선이 어떤 전선이냐에 따라서 고유 저항이라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때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동선. 그죠? 구리선이죠, 구리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리선. 연동선 같은 경우에 고유 저항은 바로 58분의 1입니다. 58분의 1.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다. 자, 58분의 1인데 가끔 문제를 보면 58분의 1로 안 나오고 이 58분의 1을 계산하면 이게 1.72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자, 문제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암기하실 거예요? 이걸 암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더 편하시죠? 이게 더 편하시죠? 그죠? 암기하시기가. 그러니까 58분의 1만 알고 계시면 이제 계산기 들고 가시니까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 값 나와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죠. 굳이 이 수치까지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얼마다? 58분의 1이다. 이 값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 값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58분의 1이다라는 거. 두 번째, 경동선. 경동선의 고유 저항은 55분의 1이다. 55분의 1이다. 고유 저항. 당연히 똑같겠죠. 다음 세 번째는 알루미늄선.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5분의 1이다. 자, 요 수치들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 전선, 연동선의 고유 저항이 얼마냐, 경동선의 고유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수치들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유 저항에 따른 분류. 자, 고유 저항에 따른 분류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분류냐면은 바로 도체냐, 아니면 반도체냐, 아니면 절연체냐. 자, 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냐. 이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유 저항이 어떤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체일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내용 자체에서는 이 도체의 그 고유 저항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고, 이 도체에 해당하는 그 종류, 부도체에 해당하는 종류 있죠. 교재에 나와 있죠. 반도체에 해당하는 종류,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고유 저항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체에 해당하는 종류, 부도체의 종류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저항의 온도 계수다. 저항의 온도 계수. 자, 저항의 온도 계수에서 첫 번째, 저항의 온도 특성이 나옵니다. 그죠? 저항의 온도 특성. 자, 이건 뒤에 이제 반도체 그 파트에서 또 다시 다루겠지만, 먼저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에 온도에 비례합니다. 도체는 온도에 뭐한다? 비례. 자, 온도의 비례, 즉 정온도 특성입니다. 정온도 특성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은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뭐하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에 비례한다. 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이 크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즉 얘는 부온도 특성. 마이너스죠. 부온도 특성. 그러니까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두 가지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파트, 그죠? 파트에서 또 배우실 거예요. 이거 부온도 특성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의 온도 계수.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제 저항의 온도 계수. 자, 저항의 온도 계수다. 자, 첫 번째, 자, 저항 온도 계수가 나옵니다. 그죠? 저항 온도 계수가 뭐냐?
자, 저항 온도 계수를 보통 알파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파로 표시하는데, 자, 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온도 1도씨를 상승시켜서 얼마? 1옴의 저항이 증가하는 비율이다라는 거죠. 자, 저항 온도 계수라는 것은 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도씨, 온도를 1도씨 상승시켜서 얼마? 1옴의 저항을 얼마? 상승시키는 뭐다? 비율이라는 거죠, 비율. 그러니까 저항 온도 계수는, 그죠? 온도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죠? 온도에 따라서. 그때, T1. 자, T1에서의 자, 저항 온도 계수다. 자, 공식입니다, 공식. 저항 온도 계수다. 그때 이제 알파 T1이 되겠죠? 알파 T1. T1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다. 자, 알파 T1은 얼마냐면 234.5 플러스 T1분의 1입니다. 1. 암기가 쉽죠? 2, 3, 4, 5. 그죠? 순차적으로. 234.5 플러스 T1분의 얼마? 1이다라는 거지. 단위는 온도의 역수가 되겠죠. 역수. 그죠? 역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온도. 만약에 20도씨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다? 그럼 T1에 뭘 집어넣는데요? T1에다가 20을 넣으면 돼요. 그럼 그 20도씨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이제 도체의 저항. 자, 이 도체의 저항은 이제 실기시험. 자, 실기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실기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도체의 저항 구하는 거. 자, 뭐냐?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1 곱하기 얼마냐? T2 마이너스 T1.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R1은 온도가 상승하기 전의 저항. R2는 온도가 상승한 후의 저항.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도 커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알파 T1은 아까 말씀드렸던 T1에서의 뭐다? 저항 온도 계수다라는 거. 그리고 T1, T2는 자, 상승하기 전의 온도, 그리고 T2는 상승한 후의 온도가 된다.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T1에서 T2까지 온도가 상승했을 때, 그때의 저항값을 구하는 거죠. 도체의 저항. 이 공식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공식.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단원, 전류의 화학작용과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류의 화학작용과 전지입니다. 전지. 자, 먼저 이제 전기 분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전기 분해. 자, 이 전지라는 것이 전기 분해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전기 분해라는 것은 이제 물에 전기를 흘리면 그 산소와 수소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전기 분해라고 해줍니다. 전기 분해. 자, 쉽게 예를 들면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자, 여기에 그 수조가 있고 그 수조에 여기 물을 채웁니다. 물을 이런 식으로. 자, 물을 채운 다음에 자, 여기 금속을 넣습니다. 하나는 구리. 자, 구리를 집어넣고 자, 한쪽에는 이제 아연판을 집어넣습니다. 이쪽에 아연판을 이렇게. 자, 구리와 아연판. 자, 이렇게 구리와 아연판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쪽이 구리, 그리고 이쪽이 아연. 그리고 이제 구리와 아연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두 개를 이렇게 자, 연결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전기 분해를 하려면 이 물에다가 그 전해질을 섞어야 됩니다. 전해질. 그래서 여기에는 H2SO4. 자, 이렇게 황산 수용액을 자, 물에 섞습니다. 섞어서 전기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물에 이제 전기를 흘리면 여기에 이제 아연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리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화하려는 그 경향이 다른데, 여기서 아연과 그 다음에 수소와 그
그 다음에 구리가 있을 때 아연이 이 수소와 구리보다는 이온화가 되려는 경향이 더 셉니다. 일반적으로. 자, 구리가 아연이 더 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연판에 있는 이 아연이 이온화가 되게 됩니다. 이온화. 그러니까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 이 아연이 자, 이가에 이온화가 돼서 여기에는 이제 전자 두 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전자 이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아연판에서 어디로? 이 구리판으로 이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전자가 아연판에서 구리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구리가 자, 플러스 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연이 이렇게 마이너스 극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전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전류는. 그죠?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구리에서 아연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수용액에는 이제 물에 이제 황산 수용액을 섞었는데,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수소가 1가죠. 그죠? 양 1가 이렇게. H 플러스. 그리고 황산은 SO4가 자, 2가, 마이너스 2가. 자, 이렇게 막 떠다닐 겁니다. 그죠? 물속에서. 그때 여기 구리 쪽으로 온 이 전자와 이 수소가 뭐합니까? 결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자 마이너스고 이 수소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이 결합하겠죠. 이온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구리판 쪽에 이렇게 수소가 달라붙게 됩니다. 수소가. 이게 바로 구리판 쪽에 수소가 달라붙어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현상을 이따 배우실 텐데 바로 분극 현상. 그게 바로 분극 현상이 돼가지고 기전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전기 분해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전해질이라는 것은 물에 용해가 되어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 뭐 수산화 나트륨이나 황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물에 이러한 전해질을 섞어서 전기 분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분해라는 것은 전해액에 전류가 흘러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지의 종류죠. 전지의 종류. 자, 두 번째 전지의 종류. 전지의 종류다. 자, 전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차 전지. 1차 전지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2차 전지가 있습니다. 2차. 자, 여기서 1차 전지와 2차 전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회용. 자,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면 한 번 방전이 일어나면 재사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건전지죠. 건전지 중에 뭐 망간 건전지. 그죠? 그러니까 충전을 할 수 없는 건전지를 이제 1차 전지라고 하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자, 방전이 이루어지면 다시 충전이 할 수 있게끔 충전이죠, 일종의. 2차 전지는 뭐 축전지. 그죠? 축전지. 이거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사용.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2차 전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2차 전지에는 납축전지나 아니면 알칼리 축전지가 있죠. 알칼리 축전지. 축전지. 그러니까 충전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자, 그러면 이제 납축전지부터 보면, 여기 축전지 종류 중에, 지금 종류 있죠. 전지의 종류. 그러면요, 전지의 종류를, 갈게요, 그냥. 자, 납축전지. 자, 이 납축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지 자체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납축전지에서도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두실 게 뭐냐면 양극과 음극의 재료입니다. 납축전지의 양극의 재료와 자, 음극의 자, 재료만큼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구리가 플러스고 이제 아연이 마이너스였죠. 이런 것처럼 양극의 재료와 음극의 재료가 뭔지만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납축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에는 이산화납이 있습니다. 이산화납 쓰이고 이제 음극 재료는 납이 있어요.
그죠? 음극재료에는 자, 납이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전해액으로는 물군 항산에 쓰이고, 그다음에 뭐 비중, 그다음에 공칭전압, 공칭용량. 이 공칭전압과 공칭용량은 이제 실기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도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전기 분해 과정을 써는 겁니다. 그죠? 그 화학 반응식 그 눈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알칼리 축전지죠, 알칼리. 자, 알칼리 축전지를 뭐 다른 말로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 합니다. 니켈 카드뮴. 자,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 하죠. 니켈 카드뮴 전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양극 재료와 음극 재료만 암기하십시오. 양극 재료. 자, 양극 재료와 음극 재료가 뭐냐? 자, 양극 재료로는 뭐냐면 수산화 니켈 씁니다. 수산화 니켈. 양극 재료가 수산화 니켈을 쓰고, 그다음에 음극 재료로는 이제 카드뮴. 그렇죠? 카드뮴 씁니다. 카드뮴. 이렇게 재료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해액으로는 수산화 칼륨을 쓰고, 뭐 비중, 공칭 전압, 공칭 용량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자, 전지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 전지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입니다. 전지에 나타나는 자, 이상 현상. 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극 현상입니다. 분극 아니면 성극 똑같습니다. 성극 현상. 자, 분극 현상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에다가 부하를 걸면 양극, 즉 구리판에 아까 구리판에 그 수소기차가 붙어가지고 기전력을 감소시켜주는 현상. 그게 바로 분극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판에 수소가 달라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 기전력이 감소하는 것. 그게 바로 분극 현상이 되는 겁니다. 분극 현상. 자, 두 번째는 국부작용. 자, 국부작용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왜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래 방치해두면 자기 스스로 방전하는 것. 자기 스스로 방전이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국부작용이 되는 겁니다. 국부작용. 그 책에 있는 내용 보시면 전지의 전극에 사용하고 있는 아연판이 불순물에 의한 전지작용으로 인해 자기 방전하는 현상이다. 전지를 쓰지 않고 오래 두면 못 쓰게 되는 현상이다. 이게 바로 국부작용이 되는 겁니다. 국부방전 아니면 국부방전이다. 국부방전이다. 그래서 이 국부작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죠? 국부작용이. 자, 이 네 번째로는 전지의 접속이죠. 네 번째, 전지의 접속. 이 전지의 접속에도 이제 직렬 접속과 그리고 병렬 접속이 있습니다. 전지의 접속에는 자, 첫 번째로 이제 직렬 접속. 자, 직렬 접속을 보겠습니다. 직렬. 자, 이쪽에 보시면 전지를 이런 식으로 자, 전지 세 개를 자, 직렬로 연결할 겁니다. 직렬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부하가 있겠죠. 부하가. 자, 이제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조그맣게 생긴 저항이 있죠. 저항. 이 저항은 전지 내에 있는 내부 저항입니다. 내부 저항. 그러니까 이 전지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전지죠. 이렇게 하나의 전지. 자, 이렇게 하나의 전지. 자, 여기도 이게 하나의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지 안에 내부 저항이 있는 거죠. 내부 저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지 세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준 겁니다. 직렬로. 그때 여기를 E1, 여기 E2, 여기가 E3.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저항을 여기 R1 작게, R2, 여기를 R3 놓고, 그 다음에 외부 부하를 갖다가 여기를 대문자 R로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전류 I가. 자, 그때 이 회로에 등가 회로. 자, 등가 회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등가 회로. 그러니까 둘은 같은 회로군요. 같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같은 회로가.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 지금 전지의 지금 기전력을 여기를 E0로 놓을게요. E0. 그다음에 이 전지의 내부 저항을 R
자, 제로로 놓을게요. R0. 그리고 부하 저항을 R.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전지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요 전체 기전력이 얼마가 되냐? 전체 기전력은 그냥 산술적으로 더해주시면 돼요. E0는 E1 플러스 E2 플러스 자, E3다. 왜 우리 그 전에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이 합성 저항 구할 때 어떻게 했죠? 합성 저항 구할 때 그냥 다 더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지도 마찬가지로 자, 전지의 총 기전력을 구할 때는 직렬 접속일 때는 요 전지들을 다 그냥 산술적으로 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부 저항도 마찬가지네요. R0. 이 내부 저항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술적인 그냥 합.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 E0. 자, E0는 지금 E1, E2, E3 다 합해준 거죠. 그렇죠? 네, E0는 얼마입니까? 이게 I 곱하기 저항이죠. 근데 저항이 얼마예요? 지금 저항이 R 플러스 외부 저항과 그죠? 부하 저항과 또 뭐가 있어요? 내부 저항이 있죠?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전체 기전력은 전류 곱하기 얼마다? 저항이다. 이게 바로 전체 저항이 돼버리죠. 그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전류 I는 얼마가 됩니까? 전류 I는 바로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R분의 그죠? R분의 바로 이제 전압 그죠? 전체 기전력 다 쓸까요? 그냥 E1 플러스 E2 플러스 E3 이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전류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전지의 크기가 동일하다. 그리고 요거 내부 저항도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전체 기전력 만약에 요게 전부 다 2입니다. 2. 똑같아요. 크기가. 그렇다면 이때의 그 전체 기전력은 뭐가 될까요? 똑같은 2가 3개 있으니까 여기는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내부 저항도 마찬가지로 자, 크기가 똑같은 내부 저항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합성 내부 저항은 얼마가 되죠? 바로 3R이 되는 거죠. 3R.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알 수 있는 거는 자, 크기가 같은 전지 N개를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 자, 전류를 구해보면 전류 I는 자, 지금 일단 내부 저항이 지금 몇 개? N개이니까 N 곱하기 R이 되겠죠? R자리가 몇 개? N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부하 R 분의 기전력은 똑같은 게 N개 있으니까 얼마? N 곱하기 2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직렬 연결일 때 기전력도 마찬가지 기전력과 그 내부 저항 어떻게 해준다? 그냥 개수만큼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기전력은 몇 배입니까? 몇 배? 기전력은 몇 배? N배. N배로 뭐합니까? N배로 증가하죠. 자, 증가하는데 누구는 전지의 용량은 불변입니다. 불변. 용량은 안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렬 연결일 때 자, 전구 만약에 이게 자, 전구라고 했을 때 자, 전지를 많이 달면 달수록 이 전구의 밝기는 더 밝겠죠. 하지만 수명은 더 짧아집니다. 이 전지의 수명은 짧아지게 됩니다. 자, 이해죠?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자, 이제 병렬 연결 볼게요. 전지의 병렬 연결. 병렬 접속이다. 자, 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자, 내부 저항이 있고 자, 이렇게 전지를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병렬로. 그리고 이쪽에 자, 부하가 있고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전류 I가 흐르고 자, 여기를 E1, E2, 자, E3 여기 R1, R2, 자, R3다. 그리고 저항 R.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등가 회로를 또 그려보면, 자, 등가 회로를 또 나타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지가 있고, 자, 내부 저항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I가 흐른다. 자, 이때는 이제 병렬 연결일 때는 조금 다르죠. 직렬 연결과. 자, 병렬일 때는 기전력이, 자, 여기 지금 E1, E2, E3가 있지만, 기전력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그냥, 여기는, 자, E 제로.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다. 다 2다. 그러면 여기에도 2, 여기에도 2, 여기도 2이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전부 다, 병렬일 때는 전부 다, 예, 기전력이 E 제로가 돼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자, 똑같지만 이 내부 저항만큼은 보세요. 내부 저항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내부 저항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크기의 내부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합성, 자, 등가율에서는 얼마 됩니까? 바로 3분의 R이 돼버리는 거죠. 똑같은 크기의 저항을 어떻게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3분의 R이 된다는 거죠. 근데 기전력은 뭐하다? 기전력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기전력은. 그리고 부하가 이렇게 R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전류를 구해보면 전류 I는 자, 기전력이 2죠? 2. 자, 기전력 2에 나누기 얼마? 저항. 전체 저항. 전체 저항은 요 내부 저항 3분의 R에다가 얼마 더합니까? R을 더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전류, 흐르는 전류가 된다는 거죠. 전류. 그때 이제 이렇게 될게요. 자, 똑같아요. 크기가 같은 전지 N개를 자, 병렬로 연결하면 그때 자, 전류가 자, 어떻게 나오냐? 전류 I는 자, 크기가 똑같은 전지 N개로 병렬 연결했기 때문에 내부 저항 R은 얼마입니까? N분의 R이 돼버리겠죠. 그죠? N분의 R. 병렬 연결이니까 플러스 부하 R에다가 전지는 그대로 2가 된다는 겁니다. 2. 자, 직렬 연결일 때는 N배가 됐었지만 자, 병렬일 때는 뭐하다? 기전력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일 때는 기전력은 즉 전압은 기전력은 뭐한다? 불변이다. 불변이지만 누구는 전지의 용량은 몇 배? 지금 N개니까 N배가 된다. N배로 자,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꼬마 전구가 있다고 한다면 병렬로 연결하면 이 전구의 밝기는 좀 덜 밝을 겁니다. 직렬 연결보다. 하지만 용량이 N배로 증가됐기 때문에 이 전지의 수명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이 전구의 수명을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병렬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결하는 방법.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충전 방식이네요. 다섯 번째. 자, 이 충전 방식은 이제 실기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충전 방식은 실기에서도. 자, 첫 번째로 보통 충전 방식. 보통 충전 방식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충전하는 방식이 이제 보통 충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급속 충전 방식은 말 그대로 빨리 충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보통 전류의 2에서 3배로 충전하는 방식이 급속 충전 방식이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균등 충전 방식은 일단 부동 충전 방식이 하나의 방식인데, 그러니까 부동 충전 방식을 사용 시에 각셀에 일어나는 전이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1에서 3개월마다 1회씩 충전해 주는 게 바로 이게 바로 균등 충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부동 충전 방식인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네 번째로 부동 충전 방식이 중요하죠. 가장 시험에도 잘 나오고 부동 충전 방식이다. 자, 이것은 이제 실기 시험에서 가끔 이제 회로도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여기에 이제 충전기가 있어요. 충전기가 있고 이 충전기에 축전지와 부하를 이렇게 축전지와 부하를
병렬로. 자,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와 병렬로 연결해 준 게 보다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축전지 자기 방전,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 이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누가 합니까? 바로 이 충전기가 자, 부담을 하고, 이제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같은 경우는 누가 부담한다? 바로 이 축전지가 부담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동 충전 방식, 즉 축전지와 부하를 어디에? 충전기에 병렬로 연결한 거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 회로 계통이 나오는데 그 회로 계통을 물어보는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그 회로 계통 순서 있죠. 순서. 교류, 변압기, 그다음 정류회로, 필터, 부하 보상, 부하. 그 순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끔 나오기 때문에 회로 계통.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세류 충전 방식. 세류 충전 방식은 자기 방전량만 충전해 주는 방식이 바로 세류 충전 방식이다라는 거.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용어만.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자, 축전지의 용량입니다. 축전지 용량. 네, 축전지 용량도 실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축전지 용량. 자, 축전지의 용량 C는 L분의 1 곱하기 KI. 단위는 축전지의 용량의 단위는 암페어, 아우를 쓰는 거죠. 암페어. 그러니까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 그죠? 아우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시간. 그래서 축전지 용량 C는 L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I다라는 거. 이거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